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러시아의 귀족 스테판은 서재의 소파에서 아침을 맞았다. 3일 전 프랑스 가정교사와 바람을 피우며 주고받던 편지를 아내 돌리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돌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스테판은 자신의 잘못이 들켰다는 사실을 후회할 뿐 바람을 핀 것 자체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용서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단지 냉랭한 집안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누이 동생 안나 카레니나의 방문이 돌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스테판은 안나를 배웅하러 간 모스크바역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마중 나온 브론스키를 만났다. 브론스키는 장교 출신의 젊은 귀족으로 세련된 태도와 자신감으로 사교계의 시선을 끄는 인물이었다. 그는 착한 입구에서 스테판과 함께 있는 안나를 보고 그녀가 카레니나 부인임을 알았다. 브론스키는 안나에게서 기품 있는 생기와 정서적 온기를 느꼈다. 그들이 인사를 나누는 사이 갑자기 여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철도 경비원이 기차에 깔리는 사고가 난 것이다. 군중이 죽음을 에워싸고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안나는 죽은 남자 곁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까스로 눈물을 참아내려 애썼다. 불길한 징조예요. 그 여자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브론스키는 안나를 의식해 거금을 꺼내 미망인에게 전달했고 스테판은 그의 관대함을 안나에게 칭찬하며 브론스키를 오래전부터 아내의 동생 키티와 결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스테판의 집에 도착한 안나는 돌리의 마음을 위로하려 애썼다. 난 당신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스테판을 기억해요. 그때의 당신은 오라버니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시였고 거룩한 존재였어요. 안나가 돌리를 위로하는 사이에 돌리의 동생인 키티가 찾아왔다. 키티는 안나와 겨우 얼굴만 아는 처지였음에도 안나에게 매력을 느꼈다. 키티의 생각에는 안나가 어떤 다른 지고한 세계, 자신이 다가갈 수 없는 복잡하고 시적인 의미로 충만한 세계가 있는 것 같았다. 키티는 안나에게 다음 주에 있을 무도회에 참석할 건지 물었다. 무도회는 지루하지만 안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키티는 안나가 온다면 정말 기쁠 거라며 무도회에서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꼭 가야 한다면 키티 당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 스스로를 위로하면 되겠네요. 사실 키티는 무도회에서 브론스키가 자신에게 청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선망하는 안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키티는 심장이 조이는 듯한 기분으로 브론스키를 기다리고 있었다. 브론스키가 청하는 춤, 마주르카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키티의 바람과는 달리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마주르카를 청했다. 마주르카를 추는 안나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안나였다. 스스로 불러일으킨 환희에 도취되어 있는 안나였다. 안나를 도취하게 하는 것은 군중의 감탄이 아니라 브론스키의 황홀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같은 얼굴을 브론스키에서도 발견하자 키티는 자기 불행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느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안나는 매력적이며 잔혹한 데가 있었다. 안나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모스크바에서의 기억을 되새겨 보았다. 무도회, 브론스키의 시선, 그와 나눈 말들, 그리고 불쑥 키티와 브론스키와의 관계를 자신이 망쳐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자괴감도 들었다. 안나의 집으로 향하는 기차가 가니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바람을 쐬러 눈보라 속 플랫폼에 섰다. 그때 군복을 입은 사내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브론스키였다. 안나는 논란보다 먼저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난 당신이 이 기차에 타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안나를 따라왔다는 브론스키의 대답은 안나의 영혼이 갈망하던 말이었고 이성이 두려워하는 말이었다. 집에서 안나를 온전히 맞이한 사람은 아들 세류자였다. 카레니는 관청에서 4시에 돌아왔지만 아내에게 가지 않았다. 그는 청혼자를 만나고 서류에 서명하며 분단위로 움직였다. 안나는 아들을 재운 뒤에야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안나는 모스크바에서 스테판과 돌리의 일을 전하며 결국 돌리가 스테판을 용서하기로 한 것을 말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니
나로선 이해하기 어렵군. 카레닌과의 대화는 곧 자신이 의회에 통과시킨 제도로 옮겨갔다. 안나는 자신이 모스크바에서 느꼈던 생기가 이 집 안에는 없음을 느꼈다. 그 이후 안나는 평소 잘 나가지 않던 사교계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브론스키를 만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브론스키 역시 그녀가 등장하는 곳마다 사랑을 고백했다. 안나는 겉으로 무심한 척했지만 브론스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날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슬픔 속에서 그의 추적이 자기 삶의 유일한 관심사였음을 알았다. 난 오늘 당신을 만날 줄 알고 일부러 이곳에 왔어요. 이런 일은 끝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죄의식을 느끼게 해요.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세요.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자신은 평온 같은 것에 무지하니 자신을 바쳐 안나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다. 카레니는 그의 아내가 연회장에서 브론스키와 따로 앉아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자체를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조심성 없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경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당신의 경솔한 행동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어. 브론스키 백작과 생기발랄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고.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지루해하는 것이 싫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싫다고 했다가, 오늘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나요? 난 질투가 수치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 이 감정이 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의무를 일깨워줄 의무가 있어. 난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을 사랑해. 저 사람은 사교계 사람들의 평판이 거슬릴 뿐, 사랑? 그는 사랑이란 단어를 남에게 듣지 않았다면 그 말을 쓰지도 못했을 사람이야.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것은 불륜이라는 추문으로 페트르부르크에 퍼졌다. 안나를 질투하던 여자들은 그녀를 비난할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나 온갖 추문에도 브론스키의 생활은 여전히 사교계와 인맥과 이해라는 익숙한 궤도를 따라가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불륜을 알고 처음에는 흡족해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빛나는 청년에게 최후의 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교계의 불륜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장교들의 장애물 경마대회에 나갈 준비를 마친 브론스키는 카레닌이 없는 틈을 타 정원에 있는 안나를 만나러 갔다. 슬픔과 걱정이 드리운 안나의 얼굴을 보고 브론스키는 이유를 물었다. 안나는 늘 바쁘고 즐거워 보이는 브론스키가 지금 서로에게 닥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래, 만약 이 남자가 이 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난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나 임신했어요. 그러나 이 소식의 의미를 여성인 안나가 이해하듯 브론스키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그녀의 실수였다. 브론스키는 종종 자신을 엄습하던 누군가에 대한 그 기묘한 혐오감이 10배나 강한 힘으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안나의 남편을 속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든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브론스키는 결연한 태도로 안나와 남편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출발 소리에 기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레닌이 경마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안나는 이미 상류층 인사가 모두 모인 관람석에서 경마를 관람하고 있었다. 말을 달리는 브론스키의 모습에 정신을 온통 빼앗긴 안나는 자신을 노려보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순간 브론스키가 말에서 떨어졌다. 안나는 벌떡 일어나 어딘가에 사로잡힌 새처럼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집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카레닌은 안나에게 말했다. 당신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오늘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뭐가 부적절하죠? 안나는 단호한 모습 밑에 자신의 두려움을 가까스로 숨긴 채 대답했다. 브론스키가 떨어졌을 때 당신이 숨기지 못했던 그 절망 말이오. 저들이 당신을 두고 입방아를 찢지 못하도록 사교계에서 처신을 잘하라고 이미 부탁했잖소. 어쩌면 아니, 내 착각인지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날 용서하시오. 아니요, 당신은 착각하지 않았어요. 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도 난 그의 생사를 걱정했어요. 그를 사랑해요. 안나는 마차 구석에 몸을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레니는 갑자기 죽은 자처럼 장엄한 빛을 띠며 굳어져 버렸고 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렇군. 하지만 체면이라는 외면적인 조건을 지켜주길 바라오. 내 명예를 지킬 방법을 찾을 때까지 말이오. 결국 안나는 카레닌을 떠나 브론스키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 둘의 관계는 그들의 가족은 물론 러시아 귀족 사교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브론스키는 자신들을 둘러싼 이 사교계의 문이 그와 안나에게 닫히고 말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금세 알아차렸다. 사교계가 그에게는 문을 열어줄지라도 안나에게는 굳게 닫아 걸었다는 것을. 안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사교계의 중심도 아니었다. 브론스키는 예전처럼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안나는 방에 갇힌 채 찾아오는 사람만 만났다. 그 차이는 그녀를 더 고립시키고 질투심을 갖게 했다. 참을 수 없는 안나는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동원하여 오페라 극장의 특별석에 등장했다. 한 귀부인의 남편이 안나와 말을 섞었다는 이유로 그 귀부인은 남편에게 야단법석을 떨었고 그곳의 여자들은 그 사건을 안나의 천박함으로 돌렸다. 그곳에서 받은 모욕은 그녀를 더 상처 입히고 그 분노는 다시 브론스키에게 향했다. 끔찍해요. 그 여자는 내 옆에 앉는 게 수치스럽다고 했어요. 당신은 날 거기까지 몰고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당신이 나만큼 괴로워했다면. 어느 날 안나는 창문 너머로 브론스키와 소로키나 부인이 미소 속에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 여자는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려는 여자였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중요했던 건 나를 손에 넣었다는 자랑이었어. 이제는 자랑은커녕 수치스러워하지. 내 사랑은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데 그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어. 그가 날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것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아. 사랑 없이 의무감에서 오는 다정함, 그건 증오보다 1000배는 더 나빠. 그건 지옥이야. 문득 브론스키와 처음 만난 날 기차에 치인 남자가 떠올랐다. 안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화물 열차가 들어오고 플랫폼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객차의 아래 중간 지점이 그녀의 맞은편에 오는 순간을 헤아렸다. 그리고 객차의 그림자를, 침묵을, 모래를 쳐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저기가 바로 중간이야. 나는 그에게 벌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벗어날 거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을 넘어 세계 문학 전체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이름입니다. 특히 안나 카레니나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 칭해야 할 정도로 현대 소설의 전범이자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늘 꼽히는 대작이기도 합니다. 거의 2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두툼한 소설 속에서 톨스토이는 어떤 이야기를 남겨뒀을까요? 안나 카레니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 안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중심이자 외모와 교양, 지성을 두루 갖춘 여성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인 남편 카레닌과의 냉랭한 결혼 생활 속에서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던 그녀가 젊은 장교 브론스키를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은 곧 사회적 금기와 개인의 욕망이 충돌하는 비극으로 번집니다. 이 작품은 통상 연애소설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상은 러시아 사회의 도덕적 붕괴와 개인의 구원 문제를 탐구한 사실주의 대작이라고 소개됩니다. 안나가 사랑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과정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불안과 도덕적 위기의 상징으로 읽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는 단순한 불륜의 비극을 넘어 인간 존재가 어떻게 진실과 도덕,
사회와 욕망의 균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나 카레리나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자신의 욕망과 번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단죄를 행했던 비극적 인물 안나 때문일 것입니다. 발표 당시부터 이 소설은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도스토옙스키가 완벽한 예술작품이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화, 또 연극, 오페라 등 무수한 형태로 재해석되어 왔고 세기마다 각기 다른 안나가 등장해 새로운 시대의 사랑과 고뇌를 대변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안나 카레니나가 고전으로 자리하는 이유는 톨스토이가 세밀한 현실 묘사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며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여전히 되묻기 때문일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고전이라 읽지 않아도 읽은 듯 혹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통독의 경험이 매우 드문 작품이 안나 카레니나이기도 한데요. 혹한의 러시아 설원을 배경으로 인간의 열정과 도덕, 진실한 삶의 길을 묻는 이 대작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